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다고? 에이, 저건 주작이지. 이건 너무 지어낸 거 아니야? 저도 그랬습니다.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그건 좀 과장 아니에요? 하며 웃어 넘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별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믿기 힘든 일들이 바로 내 앞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터지곤 합니다. 불행히도 저 역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쓰러지거나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저는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 반백살 되기 전에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인생이라는 건 참 어렵고 결국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번 호구 노릇을 시작하면 끝까지 호구로 살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니까요. 저는 사실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그 집에는 삼촌도 함께 살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우리 집은 정말 작았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살았어요. 남동생은 부모님이 데리고 살았지만 딸인 저는 그 좁은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저만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부모님은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친정 부모님과 절연 상태입니다. 결혼하기 전 이미 관계가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며 부모님이 제게 닥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난 이 집에서 끝내 이해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는 제게 여전히 큰 상처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살던 시절 저는 늘 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저에게 참 모질게 굴었어요. 조금이라도 집안일이 엉성하면 이것도 못하냐며 매를 드셨고 무엇보다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야단을 치셨죠. 저는 지금도 마른 편입니다. 소식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땐 고작 초등학생 아이에게 어른이 먹는 고봉밥을 먹으라며 강요하셨어요. 못 먹으면 왜 이렇게 먹지 못하냐며 혼을 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겨우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그 누구도 그 시절의 제 상처를 몰라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그땐 다 그랬어 하며 넘기기엔 제 어린 시절은 너무 외롭고 고달팠거든요. 그런 제가 대학 4학년 때 막 취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제법 성장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를 대할 때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잠깐 휴학하고 취업도 쳐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휴학을 해야 하는데요? 이정아, 할머니 쓰러지셨어. 아버지한테 못 들었어? 너도 들었잖아.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냐니? 할머니 병수발 좀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할 순 없잖아. 네 동생 곧 있으면 고3이야. 네 동생 수발 들어야 하는데 엄마가 할머니 병수발 어떻게 해?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잘 지냈었잖아? 할머니도 네가 해주길 바랄 거다. 뭐라고?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시켜요? 어머, 미정아, 넌 은혜도 모르니? 할머니가 너 어렸을 때 돌봐줬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갚아야지. 그리고 지금 취직이 중해? 할머니가 더 중하지.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얼른 휴학해.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 할머니 퇴원하면 보살펴 드려야 하니까. 그때 엄마 아버지와 처음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었는지, 왜 내게 할머니 병수발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를 나름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땐 그냥 일 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랬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거절을 했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치매로 4년간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제가 부딪히게 되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 비용을 다 제게 감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정아,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동생 말이야. 유학을 갈 예정이거든? 그런데 알지? 미국 유학 쉽지 않은 거. 아버지 지금 네 동생 공부시키려고 엄청 뼈를 갈고 있어. 근데 나 할머니 조금 더 살 줄 알았거든? 아유,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는데. 우리 있잖아, 미정아. 여윳돈이 없다? 할머니 장례 비용 그거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부조금 들어오면 엄마랑 아버지가 조금 주도록 할게. 어? 넌 돈도 안 쓰는 애잖아. 차곡차곡 모으는 애잖아. 좀 부탁할게. 뭐라고요? 엄마, 이젠 나보고 할머니 장례 비용을 대라고요? 아니, 엄마랑 아버지는 뭐 하는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는 네 동생 유학 자금 준비하느라 힘이 든다고. 아, 그 새끼 공부도 못하는 새끼인데.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어? 아버지 생각이야? 나한테 할머니 장례 비용 떠맡기자고 한 게?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끝까지 이런다고? 와, 정말 부모 맞아? 어? 정말 부모 맞냐고? 야, 김미정,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난번에 네 편 들어줬잖아. 그럼 이번에 너도 좀 숙일 줄 알아야지. 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맨날 분란만을 일으키니? 어? 그냥 닥치고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못하겠어. 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거든? 그러니까 못하고요. 나를 이해 못하는 가족들? 그런 거 이제 안 할래. 내 희생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절연을 했습니다. 절연 이후에도 한동안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어요. 하지만 전화가 오면 늘 똑같은 말뿐이었죠. 너 후회할 거야. 부모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돼. 그런데요. 지금 제 눈에선 피눈물 안 납니다. 저 아주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물론 오래된 상처는 있습니다. 그건 삼촌과 관련된 일이라 지금도 입 밖에 꺼내기 힘든 기억이에요. 그때도 부모님은 제게 그랬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족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과 가족 모두에게 등을 돌리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대로 저는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죠. 우연히 대학 시절 알게 된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경매를 하던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듣기만 했는데 조금씩 배우다 보니 제게도 그게 잘 맞더라고요. 작은 빌라 하나를 낙찰받고 고쳐서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다시 팔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30이 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남자 따위? 내 인생에 더는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상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잘 살던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큰 파도가 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가족들과 저련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동안 상처받은 거 내가 다 치료해 줄게. 이제 나한테 기대해. 내가 네 편이야. 그 말에 정말 마음이 녹았어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오다니. 그때만 해도 이제야 내 인생이 피는구나 싶었죠. 결혼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전했는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게 늘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유, 불쌍한 것. 안쓰럽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눈빛이었죠. 결혼 생활도 그럭저럭 평탄했어요. 저는 제 일에 집중했고 남편도 성실하게 일했죠. 시댁 행사에도 무리 없이 참석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진 건 시동생이 결혼한 뒤부터였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살가워도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분위기를 주도하고 사람 마음을 녹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술도 잘했고요.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이 모여 술자리를 할 때면 늘 그 한가운데에 동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술을 따르려 하면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아, 술은 여자가 따라야죠. 그래야 제맛이 나죠.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싹 풀리고 집안 남자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애교 많고 귀여운 데다 저한테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딱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의 입에서는 늘 동서의 단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동생 녀석이 결혼 잘했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여보, 그런 여자가 아니라 재수 씨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래, 재수 씨. 그런데 참 보면 볼수록 괜찮은 여자야. 내 동생 뭘 보고 결혼을 한 거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이건 농담일까, 진심일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동생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끼리끼리 만난 거겠죠. 아, 그런가?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죠. 내가 동서를 질투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난 저렇게 살갑게 하지 못하니까 괜히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생긴 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계속 동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매일같이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말이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행 전날 제가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링거를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도저히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그냥 당신만 다녀와요. 나 때문에 여행 망치는 건 싫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행, 남편과 동서만 다녀온 거였어요. 시동생도 빠졌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도 저와 같은 장염에 걸렸다고 했죠. 둘이, 단둘이 여행을?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아이고, 그게 뭐 어때서? 호텔도 다 예약해놨다는데 그냥 둘이라도 다녀오면 좋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비뚤어진 걸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 여행 후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일이 집안에 알려지자 그 원인을 처음 문제 삼았던 제가 또다시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제게 엄청 뭐라 하셨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제가 시끄럽게 굴어서 그런 사단이 났다고. 그리고 동서가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시동생이 때려서 이혼하면 유책 사유도 시동생한테 있는 건데 그럼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해주고 해야 하는데 저한테 그 뒷감당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닥치고 있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당연히 남편도 저를 원망했죠. 여행 다녀온 건데 제가 불순한 생각을 한 거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냐고.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밖에 없냐고. 그렇게 몰아세우더라고요. 야, 김미정, 너 동생 부부한테 무릎 꿇고 빌어.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잖아. 너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될 일인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꼴 개꼴 났다고. 네가 빌어. 네가 책임지라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맏며느리가 어쩜 이러니? 어? 어쩜 이렇게 화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을 시키니? 네가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 거니? 내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 지 부모 버렸을 때부터 내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네 집안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우리 집안까지 망쳐놓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머니, 아니 이게 안 닥쳐? 너 이거 무마시키려면 그래, 너 상가 있지? 그 경매로 이번에 낙찰받은 거 그거 애들이랑 반 쪼개서 줘라. 만일 너 그렇게 안 해주면 네 인생 쪼개버릴 거야. 남의 인생 망쳐놓고 너는 멀쩡할 줄 알았어? 그리고 무릎 꿇어라. 내가 사돈들 초대할 거야. 우리 둘째 며느리 사돈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 네 잘못이라고 말씀드려. 네 집에서. 알았어? 제가 낙찰받은 상가를 반으로 쪼개서 시동생 부부에게 줄 것, 그리고 시동생 부부, 동서 부모님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을 것,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제 인생도 쪼개버릴 거라고 막 입에 침을 튀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잘못한 건가 싶으면서도 아니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 그리고 시동생도 이상하니까 동서와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제 감은 틀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별별 일이 다 일어나듯 제게도 그런 별별 일이 생겼거든요. 며칠 뒤 한 카카오톡방 초대 알림이 떴습니다.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눌러봤어요. 요즘 스팸 초대도 많고 가끔 잘못 들어가는 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저 말고도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 들어온 건가? 보다 하고 나가려는 찰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 김미정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사람은 사진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인물들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제 남편, 그리고 그 옆에는 동서. 둘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엔 거의 서로에게 안기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제 남편이고 그 여자가 시동생의 아내인데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합성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장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죠. 김미정 씨,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저 여자 김미정 씨 동서 맞죠? 그리고 그 남자 김미정 씨 남편이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현정 씨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가 이걸 발견했죠. 같이 찍은 사진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남편이 형이라던데요. 완전 막장이던데요. 그 남자 최성현 성질도 장난 아니더만. 우리가 돈 받으려고 협박 좀 하니까 신고한다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정 씨한테 연락한 거예요. 우린 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 알려지면 당신의 집안 콩가루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막아야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서가 사치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사채업자들이 우연히 제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알아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저는 그 남자의 아내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한 남이라는 걸요. 저는 그들이 보낸 사진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걸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날,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그날이 오기를요. 한 사람에게 따로 말하는 것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따로 말하면 제 입만 아플 테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엔 충격으로 숨이 막혔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인간들끼리 붙어 먹었을 뿐이니까요.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을 다해 요리를 했어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면 이해되실까요? 마음으론 떨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부터 남편은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약속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오셨고 이어서 시동생 부부와 동서의 부모님까지 함께 들어오셨어요. 동서는 저를 쏘아 보았고 동서 어머니도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우선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를 꺼내긴 했습니다. 그들이 차려진 음식을 보며 조금 놀라는 기색은 있었지만 입으로는 차린 건 많은데 먹을 건 별로 없네 라며 툭 던지더군요.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걸신 들린 듯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애니메이션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돼지가 되어 허겁지겁 먹어대는 모습. 그 꼴을 보니 한편으로는 우스웠고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투와 얼굴에는 연극을 보는 듯한 연민이 가득했죠. 아이고 사돈, 이제 마음 풀리실까요? 저희 첫째 며느리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깟 걸 화푸시기 힘들겠지만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쟤도 미안하다고 상가도 반쪽에서 준다고 하고 이렇게 식사도 준비하고 무릎도 꿇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네? 그 말을 듣자 주변에서는 저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때 사돈 측에서 목소리가 올라왔죠. 허, 사돈, 그걸로 되겠어요? 최서방이 우리 딸한테 손찌검을 했는데? 아이고, 사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며느리한테 분풀이 하시겠어요? 그럼 시원하실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기 아드님이 며느리한테 손찌검하면 되겠네요.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화합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판을 짜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 제가 맞아야만 직성이 풀리신다는 말입니까? 식사를 대접해도 상가를 줘도 제가 무릎을 꿇어도 제가 맞아야만 화가 풀린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 딸이 맞았는데 당신도 당해봐야지. 입으로만 말하는 건 누가 못해.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폭발하려 했고 손은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럼요. 똑같이 당해봐야 알죠. 그럼 자, 이제 우리 똑같이 한번 당해보도록 해요. 여보, 그리고 동서, 준비됐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자, 우선은 카톡 먼저 봐주실래요? 사돈 분들은 제가 보낸 카톡 못 보실 테니 서방님이 좀 보여주세요. 사진 몇 장 보낼 거거든요. 아주 근사한 사진이에요. 야, 김미정,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사진?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보내온 그 사진들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변했죠. 동서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 그런데 너 남의 돈 빌려놓고 그걸 안 갚았더라? 너한텐 또 다른 선물이 있어. 이 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동서 어머니, 지금도 제게 큰 소리 칠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제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럼 한번 쳐보세요. 들어줄 테니까 한번 쳐보라고요. 미정아, 그게 아니라 전현이 나를 꼬신 거야. 미정아, 오해라고. 뭐라고? 너는 끝까지 하남자스럽구나? 야, 남자면 적어도 이런 지경까지 갔으면 책임이라도 질 줄 알아야지. 또 여자 탓을 해? 그래, 넌 그러고 살아라. 그러고 살아. 난 이 거지 같은 집안 탈출할 테니까. 남편은 그제야 절절매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주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사채업자들이 껄렁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동서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 양가 어른들은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주먹을 들이댔던 시동생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는 표정이었죠. 일들 보세요. 다들 여기 있으니까. 돈 받을 사람 많네요. 적어도 여기 중 한 사람은 돈 주겠죠? 웜에 이 아줌마 살아있네. 간덩이 큰 것 좀 보소. 아줌마, 간지 후덜덜하네. 자, 그럼 우리 돈 좀 받아볼까?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미리 싸놓은 짐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일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법적 절차와 폭로가 이어졌고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이혼했고 시댁은 말로 다 하기 어렵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새파랗게 변해있던 사람들은 이내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며 욕을 하고 비참하게 무너져갔죠. 전 남편이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며 도망치듯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처연했지만 제 감정은 이미 무언가 깨끗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복수나 단죄가 목표였던 것은 아닙니다. 전 오래전부터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증거를 들이밀고 모두 앞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더 이상 누구의 입에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릎 꿇으라는 협박 앞에서 저는 서서 일어나 제 자리를 되찾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들과 완전히 거리를 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 작은 집, 저만의 시간과 일상이 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그 오래된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숨이 가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단단해지게 만든 한 조각의 경험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남들이 정해준 틀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나 협박으로 제 선택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느꼈던 분노와 울분은 이제 제 연료가 되어 더 나은 하루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 털어놓음으로써 저는 그 거실 바닥 위에 다시 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유도 같아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눌려 지내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가렵니다. 끝으로 저처럼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쪼갤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